제7광구라는 이름을 취재 메모에 처음 적어 넣었을 때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발도 안 됐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중국이 다 빼갔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사실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부터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7광구가 뭔지, 왜 이 바다가 문제가 되는지부터요. 가장 먼저 찾은 건 1970년대에 체결된 한일 대륙공 공동개발 협정이었습니다. 자료를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이 협정이 논의되던 당시 분위기를 전하는 외교문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시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취지의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발할 기술이 부족하다. 그러나 권리까지 넘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이 당장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묶어두는 협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익을 가져오기보다는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문서를 읽고 나서야 왜 이 협정이 개발보다 권리를 먼저 적어두고 시작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보니 이 협정에는 5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또렷하게 정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외교 자료를 더 찾아봤고 해양법 관련 문서들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는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를 서두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이 문제를 크게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료와 기록은 오히려 이때 가장 많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7광구는 자원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바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취재를 이어가면서 분명해진 건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곳을 누가 먼저 뚫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는지부터 따라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재는 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 이 말이 유독 자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에 뺏겼다. 이 표현이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는 쉽게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제목이기도 했고 댓글 속 문장이기도 했고 누군가의 말이 또 다른 말로 옮겨진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보다 하나의 단서로 보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실제로 누군가 이 바다에서 석유나 가스를 빼내고 있는지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지만 제7광구 안에서 시추가 이뤄졌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성 사진도 국제기구 보고서도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이어가면서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조금 다른 쪽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7광구와 맞닿아 있는 중국 측 인접 해역에서는 이미 에너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저 자원은 지도 위의 선처럼 분명하게 나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개발이 이뤄지면 다른 쪽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용어로 설명되던 이야기는 점점 더 단순한 말로 옮겨졌고 그 표현이 빨대를 꼽았다라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표현은 사실 확인의 결과라기보다 상황을 이해하려는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기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왜 이 바다가 예민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 질문에 가까워질수록 제7광구는 소문의 대상이 아니라 각 나라들의 계산이 겹쳐진 구조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혼자 정리하는데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기사와 댓글, 문서만으로는
이 바다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끝까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요. 가장 먼저 만난 건 해양법을 오래 다뤄온 전문가였습니다. 제7광구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제 질문을 바로잡듯 말했습니다. 이걸 자원 문제로만 보면 계속 엇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석유나 가스였으니까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제야 취재 초반에 느꼈던 이상함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도 서두르지 않는지, 왜 말이 줄어들고, 왜 소문만 커지는지. 이 바다는 행동이 빠른 쪽이 유리한 곳이 아니라 근거가 없는 쪽이 불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침묵은 무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제7광구는 누가 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를 두고 각 나라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 걸까? 같은 7광구를 두고 각 나라의 말이 서로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 대신 각 나라가 실제로 계산하고 있는 것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해역을 자국 대륙궁의 연장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비해 움직임은 눈에 띄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다 보니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시추에 나서는 순간 일본은 개발 주체가 아니라 일본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뚫는 순간 국제 분쟁의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관측, 기록 등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힘이 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먼저 캐는 쪽이 유리하다는 계산보다 먼저 쓰고 있었던 쪽처럼 보이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이미 쓰고 있던 곳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따라가 보니 한국의 계산표가 가장 복잡했습니다. 지금 움직였을 때 얻는 것과 지금 움직였을 때 잃는 것,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까지. 그래서 한국의 계산에는 할 수 있는 일보다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구조는 분명했습니다. 일본은 움직였다가 문제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고, 중국은 말하지 않고 쌓았을 때의 이득을 계산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지금 움직이는 게 정말 유리한지를 끝까지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이 계산들이 겹치면서 이 바다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각 나라들의 계산이 서로를 묶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하나가 분명해졌습니다. 제7광구는 누가 먼저 손을 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실수하느냐의 싸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7광구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숫자입니다. 여러 추정치를 종합하면 제7광구는 우리나라가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매장량은 아닙니다. 지질 구조를 바탕으로 한 예상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제7광구는 단순한 해역이 아니라 판을 바꿀 수 있는 곳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언제나 기회라는 말과 함께 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다 보니 이 숫자 옆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그걸 실제로 꺼낼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숫자는 커 보여도
결정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7광구는 지금도 숫자만큼은 크게 보이지만 행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바다로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현실. 숫자만 놓고 보면 제7광구는 충분히 매력적인 해역입니다. 하지만 숫자 옆에는 늘 같이 따라오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수심과 기술입니다. 이 해역은 얕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해상 개발보다 훨씬 높은 기술과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둘째는 분쟁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시추를 시작하는 순간 그 행위는 개발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한 번 시작하면 중단은 가능해도 그 선택에 대한 설명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는 실패보다 잘못된 시작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숫자는 해볼 만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어느 나라든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은 모두 같아 보였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해저 단면도와 수치가 정리된 문서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매장량 추정치를 가리켰고 누군가는 국제항법 조항이 표시된 부분을 넘겼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게 더 많아집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왜 안 했는지를 묻게 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 문서 위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문서는 덮였고 누구도 결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결론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다만 문서 한 줄이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추가, 검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론이 미뤄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을 오래 들여다본 전문가들의 시선은 대체로 비슷한 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해역에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누구의 설명이 받아들여지느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서두르기보다는 분쟁을 키우지 않는 선에서 잠정적인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지질 자료와 법적 근거를 국제 기준에 맞게 계속 쌓아가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구역에서는 선언이나 행동보다 설명 가능성이 훨씬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택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 말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바다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도 아닙니다. 총성도 선언도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자료가 쌓이고 근거가 정리되고 설명 가능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7광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쪽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다는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무능인지 준비인지는 이제 각 나라들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